아빠, 나 쫓겨났어. 떨리는 손으로 5년 전 끊긴 번호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어요. 캐리어 하나.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20년을 살았는데 갈 곳이 여기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아빠 강도현. 아빠 무덤 앞에 편의점에서 산 3,000원짜리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그때였어요. 검은색 벤츠가 한 대, 두 대, 세 대, 10대, 20대, 묘지 입구를 가득 메운 차량이 30대였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일제히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이 이야기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5년 전 저는 복도를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휴대폰 너머로 들린 엄마의 비명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서윤아, 빨리 와. 아빠가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15살. 시험 공부하다가 받은 전화였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엄마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엄마, 제가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저를 껴안았어요. 아빠가 안 계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퇴근길에 역주행 차량이 들이받았대요. 현장에서 즉사. 아빠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낡은 회색 정장을 입고 출근하시던 아빠. 서윤아, 아빠 다녀올게. 저녁에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 사올까? 그게 아빠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회사 동료분들이 몇 분 오셨어요. 친척들, 엄마 친구들. 그게 전부였습니다. 화환도 많지 않았어요. 조문객도 많지 않았어요. 평범한 40대 직장인의 평범한 장례식이었습니다. 저는 영정 사진 앞에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아빠. 사진 속 아빠는 웃고 계셨어요. 작년 제 생일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3일장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집. 아빠가 신던 슬리퍼가 현관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 슬리퍼를 보다가 또 울었어요. 어떡하니? 우리 어떡해?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한 달 후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집 대출금,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엄마는 아빠 명의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2천만 원. 그게 전부였어요. 아빠가 남긴 전부. 엄마는 식당 주방 보조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아침 6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신문 배달 알바를 시작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신문을 돌렸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엄마가 울먹였어요. 아니야, 엄마. 괜찮아. 우리 할 수 있어.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서웠어요.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을까?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17살. 엄마는 여전히 식당에서 일했고 저는 여전히 새벽 알바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서윤아, 엄마 할 얘기가 있어. 뭔가 이상했어요. 엄마 표정이. 응, 엄마. 무슨 일이야? 엄마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누굴 만나고 있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남자? 응. 이준석 씨라고. 사업하시는 분이야. 좋은 분이셔. 엄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서윤아, 미안해. 근데 엄마도 사람이잖아. 이렇게 혼자 힘들게 사는 게 너무 외로워.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개월. 6개월. 엄마는 6개월 동안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분이 재혼하자고 하셨어. 엄마를 책임지겠대. 싫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서윤아, 싫다고요.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2년밖에 안 됐어요. 서윤아, 엄마도 알아. 근데 우리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잖아. 너 대학도 가야 하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장학금 받으면 돼요. 엄마는 그냥 지금처럼 일하면 돼요. 서윤아, 엄마가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는 지쳤어. 매일매일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손이 얼마나 거칠어졌는지 알아?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파. 엄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도 행복하고 싶어. 미안하지만 그게 죄야?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엄마 손을 봤습니다. 정말 거칠었어요. 주름이 가득했고 손톱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 만나봐야겠어요. 응. 이번 주말에 같이 식사하자. 좋은 분이야, 서윤아. 너도 만나보면 알 거야. 그 주말, 저는 이준석을 처음 만났습니다. 40대 후반, 깔끔한 정장, 그럴듯한 미소. 안녕, 서윤이. 많이 들었어. 엄마를 잘 돕는다며? 그 사람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어색하지? 괜찮아. 천천히 친해지면 돼. 식사 내내 그 사람은 엄마한테만 말을 걸었어요. 혜진 씨, 이거 맛있어요. 한번 드셔봐요. 혜진 씨 손이 이렇게 거칠어졌네요. 제가 좋은 핸드크림 사줄게요. 엄마는 행복해 보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엄마의 웃음이었습니다. 그게 더 아팠어요. 한 달 후, 엄마가 말했습니다. 서윤아, 엄마 재혼하기로 했어. 알았어요. 서윤아, 화났어? 아니요.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아빠, 미안해요. 제가 엄마를 지켜야 하는데. 재혼식은 조용히 치러졌어요. 구청에서 서류만 냈습니다. 하객도 없었어요. 저는 교복을 입고 갔어요. 구청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서윤아, 이제 우리 가족이야. 아빠라고 불러도 돼. 이준석이 말했습니다. 예.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 사람을 아빠라고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준석의 집으로 이사했어요. 아빠와 살던 집은 처분했습니다. 대출금 갚는 데 썼어요. 새 집은 아파트였어요. 30평. 깔끔했습니다. 서윤아, 이 방 내 거야. 마음에 들어? 방은 넓었어요. 제가 쓰던 방보다 2배는 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것 없어. 이제 가족인데. 이준석이 웃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왜인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사한 지 일주일 후 새벽 5시였어요. 저는 신문 배달을 하려고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열려는데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누구세요? 나 아빠야. 이준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새벽 5시에 저는 문을 열었어요. 이준석이 서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어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 신문 배달 나가려고요. 신문 배달? 이준석이 웃었어요.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다 책임질 거니까. 그만둬. 하지만 제 용돈은 제가 벌어야. 용돈? 얼마나 필요한데? 한 달에 20만 원. 20만 원? 그것도 못 벌어서 새벽부터 신문 돌려?
하. 이준석이 지갑을 꺼냈어요. 10만 원권 2장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여기, 이번 달 용돈. 다음부터는 집안일 도와주면 줄게. 집안일이요? 응. 청소, 설거지, 빨래. 할 수 있지?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엄마가 아침 준비하면 설거지는 내가 해. 알았지? 네. 이준석이 제 어깨를 탁 쳤습니다. 착하네. 역시 우리 딸. 그리고 돌아섰어요. 저는 손에 쥔 20만 원을 받습니다. 왜인지 그 돈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새아빠가 처음으로 제 방문을 열었을 때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재혼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아침 식사 준비, 설거지, 청소, 빨래, 학교 가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서윤아, 밥 다 했어? 이준석이 거실에서 소리쳤어요. 네, 곧 나와요. 저는 달걀 프라이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식탁에 차려놓고 학교 갈 준비를 했어요. 아, 제가 신발을 신으려는데 이준석이 불렀습니다. 네, 설거지는? 학교 갔다 와서 할게요. 지금 해. 하지만 학교 늦어요. 늦으면 어때? 설거지부터 해. 이준석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이준석은 신문을 봤어요.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 했어요. 그래. 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는 1교시가 끝난 뒤였어요. 강서윤, 왜 이렇게 늦었어? 담임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죄송해요. 집안일 때문에. 집안일? 아침에?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빨리 들어가. 다음부턴 일찍 와. 네. 친구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심시간. 서윤아, 같이 점심 먹자. 친구 민지가 말했어요. 응. 저는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아침에 먹다 남은 밥이었어요. 서윤이 도시락 왜 이래? 반찬이 없네. 응. 집에 반찬이 없어서. 요즘 힘들어?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아. 저는 웃으려 했지만 잘 안 됐어요. 1달, 2달, 석 달. 시간이 지날수록 이준석은 더 심해졌습니다. 야, 서윤아. 내 와이셔츠 다림질 안 했어? 죄송해요. 깜빡했어요. 깜빡했다고? 내가 할 일도 제대로 못해? 이준석이 와이셔츠를 제 얼굴에 던졌어요. 지금 당장 다려. 네. 저는 다리미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엄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뒤도 안 돌아봤습니다. 엄마, 제발 좀 말려줘요. 하지만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18살. 친구들은 학원에 다녔어요. 대학 입시 준비를 했습니다. 서윤아, 너 학원 안 다녀?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응. 독학할 거야. 독학? 요즘 누가 독학해? 친구들이 웃었어요.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학원비가 없었거든요. 엄마, 저 학원 다녀도 될까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엄마가 이준석을 쳐다봤어요. 이준석이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학원? 얼마나 하는데? 한 달에 50만 원이요. 50만 원? 아, 이준석이 비웃었어요. 너 공부 잘해? 아니요. 그냥 평범해요. 평범한 애가 뭐하러 학원을 가? 돈 낭비지. 하지만
됐어. 학원은 안 돼. 그 돈으로 집안 살림이나 보태는 게 나아. 이준석이 다시 신문을 들었어요. 대화는 끝이었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책상에 앉아서 수학 문제집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나서 문제가 보이지 않았어요.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몰래 알바를 시작했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서윤아, 이렇게 늦게까지 어디 갔다 와? 새벽 3시에 집에 들어왔을 때 이준석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네 집에서 공부하다 왔어요. 친구네? 이 시간에? 네. 늦어서 죄송해요. 다음부턴 미리 말해. 알았어? 네. 이준석이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알바로 번 돈으로 인터넷 강의를 들었어요. 새벽 3시에 들어와서 4시까지 공부했습니다. 5시에 일어나서 집안일을 했어요. 하루에 1시간밖에 못 잤어요. 수능을 봤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서윤아, 수능 어땠어? 엄마가 물었습니다. 그냥 그래요. 대학은 갈 수 있겠어? 지방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열심히 했는데. 이준석이 끼어들었습니다. 지방대? 거기 가서 뭐하게? 등록금만 나가는데.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 내가 공부를 해서 뭐가 돼? 차라리 취업해서 돈이나 벌어.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서윤아, 준석 씨 말도 일리가 있어. 대학 가면 돈이 많이 들잖아. 엄마까지 그 사람 편을 들었습니다. 알았어요.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빠, 저 어떡하죠? 대학은 포기했어요. 백화점 화장품 판매직으로 취업했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 이준석이 말했어요. 월급 200만 원? 그럼 100만 원은 집에 내. 네. 당연한 거 아니야? 밥 먹고 자는데. 생활비 내는 거지. 하지만 100만 원은 너무. 밖에 나가서 자취하면 월세만 50만 원이야. 100만 원도 싼 거야. 엄마가 끼어들었어요. 서윤아, 그냥 내. 엄마도 생활비 보태고 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월급 200만 원. 100만 원은 생활비로 냈어요. 남은 100만 원으로 교통비, 식비, 옷, 화장품 다 사야 했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씩 모았어요. 언젠가는 이 집을 나갈 거야.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20살이 됐어요. 그동안 모은 돈은 700만 원. 보증금으로는 부족했지만 조금만 더 모으면 자취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조금만 더 참자. 그러던 어느 날, 20세 생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거실 식탁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뭐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1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쪽지 한 장. 성인 축하한다. 이제 내 인생은 내 책임이다. 오늘까지 짐 싸서 나가라. 마이너스 이준석. 손이 떨렸습니다. 쪽지를 다시 읽었어요. 다시, 또다시.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 방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보고 나가래요? 서윤아, 미안해. 뭐가 미안해요? 엄마가 말려야죠. 엄마도 어쩔 수 없어. 준석 씨가 결심한 일이야. 어쩔 수 없다니. 전 엄마 딸이에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근데 엄마도 살아야 해. 준석 씨 없이는 엄마 혼자서는 못 살아. 그럼 전요? 전 어떡하라고요? 너는 점잖아. 알아서 잘 살 수 있을 거야.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이제 제 엄마가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울먹였어요. 서윤아, 됐어요. 나갈게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방으로 가서 캐리어를 꺼냈어요. 옷가지를 넣었습니다. 책 몇 권, 아빠 사진. 그게 전부였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엄마가 나왔어요. 서윤아, 연락은 하고 살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뒤도 안 돌아봤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정문을 나섰을 때 눈물이 터졌어요. 어디로 가지? 나 어디로 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네? 아니, 민폐였어요. 고시원? 보증금이 부족했습니다. 아빠, 그때 떠올랐어요. 아빠 무덤. 저는 버스를 탔습니다. 묘지로 향하는 버스였어요. 20세 생일날 새아빠가 봉투 하나를 제 앞에 던졌어요. 묘지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어요. 11월 초였습니다. 날씨가 쌀쌀했어요. 캐리어를 끌고 묘지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아빠 무덤은 언덕 위에 있었어요. 5년 전 장례식 때 온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언덕을 올라가는 동안 숨이 가빠졌어요. 캐리어 바퀴가 자갈길에서 덜컹거렸습니다. 아빠, 무덤이 보였어요. 사랑하는 아빠 강도현.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저는 무덤 앞에 캐리어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서윤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요, 아빠. 오랜만에 왔어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재혼했어요. 새아빠가 생겼는데 그 사람이 저를 쫓아냈어요. 말하다가 목이 메었어요. 아빠, 저 어떡하죠? 갈 데가 없어요. 돈도 700만 원밖에 없고 친구네 가기도 미안하고 무덤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연했어요. 아빠는 5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바람이 불었어요. 낙엽이 무덤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편의점 봉투에서 꽃을 꺼냈어요. 3,000원짜리 국화 꽃다발이었습니다. 아빠, 이것밖에 못 사왔어요. 미안해요. 꽃을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시든 꽃들이 옆에 있었어요. 누가 놓고 간 걸까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5년 전 아빠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어요. 삭제할 수가 없었거든요. 가끔씩 그 번호를 보면서 울었어요. 아빠, 이 번호로 전화하면 아빠가 받을까? 물론 받을 리 없었습니다. 아빠 휴대폰은 장례식 다음날 해지됐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문자창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글자를 눌렀어요. 아빠, 나 쫓겨났어. 갈 데가 없어. 무섭고 외로워. 아빠 보고 싶어. 문자를 다 쓰고 나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보내봤자 안 가잖아.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띠링. 메시지가 전송됐습니다. 물론 읽히지 않았어요. 회색 체크 표시만 떠 있었습니다. 아? 저는 웃음이 났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제가 뭐 하는 거죠? 돌아가신 아빠한테 문자를 보내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무덤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아빠,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왜 저만 이렇게 힘든 거예요?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11월이라 해가 빨리 졌어요. 몸이 떨렸습니다. 추웠어요. 후드 지퍼를 목까지 올렸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야 하나? 무서웠어요. 묘지에서 밤을 보낸다니.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돈을 아껴야 했어요. 700만 원으로 보증금을 내야 했으니까요. 찜질방 10,000원이 아까웠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열어서 옷을 꺼냈어요. 재킷을 한 장 더 걸쳤습니다. 무덤 옆에 앉아서 캐리어를 베개 삼았어요. 아빠, 오늘 하루만 여기 있을게요. 내일 아침엔 나갈게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바람 소리가 무서웠습니다. 어디선가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섭다. 저는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부르르르.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누가 전화를 걸었나?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문자 알림이었어요. 발신자 표시가 떴습니다. 아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다시 봤습니다. 발신자 아빠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문자를 열었어요. 서윤아, 괜찮아. 아빠가 지켜볼게. 30분만 기다려.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일이지? 아빠는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문자는 뭐지? 누가 장난치는 건가? 하지만 이 번호를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엄마조차 제가 아빠 번호를 저장해뒀는지 몰랐으니까요. 30분만 기다려라. 저는 무덤을 쳐다봤어요. 아빠, 정말 아빠예요? 무덤은 조용했습니다. 바람만 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꼭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5시 30분. 30분. 30분만 기다리면 뭐가 오는 걸까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2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역시 장난이었나? 실망이 밀려왔어요. 그때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차 헤드라이트였어요.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2대, 3대, 4대. 줄줄이 묘지 입구로 들어왔어요. 뭐지? 저는 일어났습니다. 차들이 언덕 아래에 멈췄어요. 검은색 차들이었습니다. 전부 똑같은 차종. 메르세데스 벤츠. 몇 대지? 10대? 20대? 세다가 포기했어요. 너무 많았습니다. 차 문이 일제히 열렸어요. 양복 입은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30명쯤 됐어요. 그들이 언덕을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저를 향해서 뭐야?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무서웠어요. 남자들이 가까이 왔어요. 맨 앞에 50대쯤 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회색 머리, 고급 정장, 위험 있는 표정. 그 남자가 제 앞 2m 지점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뒤에 29명도 전부 무릎을 꿇었어요. 엥? 제 입이 벌어졌어요. 맨 앞에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따님, 5년간 기다렸습니다. 네, 백호그룹 비서실장 황인호입니다. 회장님의 명령대로 따님을 지켜봐 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머리가 하얘졌어요. 회장님은 돌아가시기 전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따님이 스스로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리고 따님이 위험에 처하면 즉시 나서라고. 황인호가 검은 가방을 꺼냈어요. 따님, 이제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회장님께서 준비해 두신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20세 생일날
새아빠가 봉투 하나를 제 앞에 던졌어요. 따님 놀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인우가 말했어요. 저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기요. 저를 아세요? 물론입니다. 강서윤 양. 2006년 3월 15일생. 회장님의 외동딸이십니다. 회장님이라니. 제 아빠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백호그룹이 뭔데요? 황인우가 잠시 침묵했어요. 회장님은 백호그룹의 창립자이자 회장이셨습니다. 전자, 건설, 유통, 금융을 아우르는 대한민국 10대 그룹 중 하나입니다.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빠는 낡은 정장 입고 출퇴근하셨어요. 월급도 많지 않았고 회장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사셨습니다. 따님이 평범하게 자라길 원하셨거든요. 평범하게? 네. 회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딸이 재벌 2세로 자라는 걸 원치 않으신다고. 평범한 아이처럼 돈의 무게를 모르고 자라길 바라신다고. 눈물이 났어요. 그럼 우리가 가난하게 산 건 일부러였다는 거예요? 회장님은 따님께 최소한만 쓰셨습니다. 하지만 따님을 위해 모든 걸 준비해 두셨습니다. 황인우가 검은 가방을 열었어요.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회장님의 유언장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봉투들이었어요. 각 봉투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20세 생일에, 대학 입학할 때, 성인식 때, 결혼할 때,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회장님께서 생전에 미리 쓰신 편지들입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20세 생일에라고 쓰인 봉투. 열어봐도 돼요? 물론입니다. 따님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어요. 편지지가 나왔습니다. 아빠 글씨였어요. 서윤아, 20살 생일 축하한다. 아빠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넌 15살이야. 중학교 3학년. 수학을 어려워하고 친구들이랑 떡볶이 먹는 걸 좋아하는 우리 딸.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빠는 없을 거야.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지금쯤 내가 많이 힘들 거라는 걸 알아. 엄마가 재혼했을 수도 있고 새아빠가 너를 힘들게 했을 수도 있어. 아니면 혼자 외롭게 살고 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서윤아, 넌 혼자가 아니야. 내 곁엔 항상 아빠가 남긴 사람들이 있어. 황인호 비서실장을 비롯한 30명의 직원들이 5년간 너를 지켜봐 왔어. 내가 스스로 도움을 청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거든. 왜냐하면 아빠는 내가 스스로 강해지길 바랐으니까. 돈이 있으면 사람은 약해져. 쉽게 의지하고 쉽게 포기해. 아빠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치 않았어.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넌 충분히 강해졌어. 혼자 버텨냈으니까. 이제 아빠가 준비한 것들을 받아도 돼. 황인호가 모든 걸 설명해 줄 거야. 서윤아, 사랑한다.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아빠가 편지를 읽다가 울음이 터졌어요. 아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5년 만에 듣는 아빠 목소리 같았어요. 황인호가 조용히 기다려줬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가 뭘 준비하셨어요? 황인호가 서류를 꺼냈어요. 첫째, 신탁 계좌입니다. 회장님께서 따님 명의로 개설해 두신 계좌에 150억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150억? 귀를 의심했어요. 둘째, 백호그룹 주식 30%가 따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가로 환산하면 약 3천억 원 상당입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셋째, 강남 삼성동의 펜트하우스가 따님 명의입니다.
회장님께서 사시던 곳입니다. 이게 꿈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현실입니다, 따님. 황인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준석 씨에 관한 조사 보고서입니다. 이준석이요?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지며요. 회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따님의 엄마가 재혼할 경우 그 상대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그리고 따님을 해치려 하면 즉시 조치하라고. 황인호가 보고서를 건넸어요. 펼쳐봤습니다. 이준석 48세, 전과 사기 2회, 횡령 1회, 2018년 중소기업 사장으로 위장, 투자 사기로 3억 편취, 2020년 석방후 신분 세탁, 2021년 11월 윤혜진 여사 접근 강도현 회장 사망 소식을 듣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추정. 목적 강도현 회장의 유산 가로채기. 손이 떨렸어요. 그 자식이. 계속 읽어보십시오. 2022년 2025년 감시 기록. 강서윤 양에게 가사노동 강요. 학원비 미지급. 언어폭력 138회 녹음 파일 보관. 신체폭력 2회 2024년 3월, 2024년 9월. 생활비 강제 징수. 2025년 11월 1일 가택 추방. 신체폭력? 저는 기억이 안 났어요. 아, 맞다. 한 번은 설거지를 늦게 했다고 뺨을 맞았었어요. 또 한 번은 대들었다고 어깨를 밀쳐서 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폭력이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저희는 5년간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녹음 파일, 영상, 증거자료 전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황인호가 말했어요. 따님, 고소하시겠습니까?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고소요? 아동학대, 사기, 협박, 폭행 전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원하신다면 지금 즉시 고소장을 제출하겠습니다. 복수? 그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이준석? 저를 3년간 괴롭힌 그 사람, 쫓아낸 그 사람. 하고 싶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럼 언제? 일단 정리가 필요해요.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황인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따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가 일어났어요. 뒤에 29명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따님, 이제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삼성동 펜트하우스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아빠 무덤을 돌아봤어요. 잠깐만요. 무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마를 대었어요. 아빠, 감사해요. 아빠가 저를 지켜주셨다는 거 알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이제 제가 아빠를 지킬 차례예요. 아빠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게요. 일어났습니다. 황인호가 제 캐리어를 들었어요. 이리 주십시오. 아, 아니에요. 제가, 따님, 이제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황인호가 미소 지었어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넘겨줬어요.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30대의 벤츠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맨 앞 차의 문이 열렸습니다. 타십시오, 따님. 저는 차에 탔어요. 가죽 시트가 폭신했습니다. 살면서 이런 차를 타본 적이 없었어요. 황인호가 조수석에 앉았어요. 출발하겠습니다. 차가 움직였습니다. 30대의 차가 일제히 움직였어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묘지가 멀어졌어요. 아빠 무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빠, 잘 가요. 곧 다시 올게요. 차창에 이마를 대고 중얼거렸어요. 30분 후, 강남 삼성동에 도착했습니다. 고층 빌딩 꼭대기, 펜트하우스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와,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거대한 거실, 통유리 창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영화에서나 봤던 집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집이에요? 회장님의 집이었습니다. 이제 따님의 집입니다. 황인호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기가 거실, 저쪽이 주방입니다. 침실은 3개, 서재, 피아노실, 그리고 그가 한쪽 문을 열었어요. 따님의 방입니다. 회장님께서 미리 꾸며두셨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핑크색 벽지, 큰 침대, 책상, 옷장, 책상 위에 액자가 하나 있었어요. 사진이었습니다. 아빠와 제가 함께 찍은 사진. 10살 때쯤 찍은 사진이었어요. 아빠, 사진을 들었어요. 아빠가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웃고 있었어요. 행복했던 때였습니다. 따님, 오늘은 푹 쉬십시오.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황인호가 나가려 했어요. 저 황인호 실장님. 네, 따님. 감사합니다. 5년간 저를 지켜봐 주셔서. 황인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미소 지었어요. 따님을 지키는 건 영광이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대한 집에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폭신했습니다. 이불도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왠지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가 다 준비해뒀구나.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엔 쫓겨났는데 저녁엔 재벌 상속녀가 됐어요. 이제 어떡하지? 검은 가방 안에서 유언장과 함께 봉인된 편지들이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에 눈을 떴어요.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디지? 주변을 둘러봤어요. 거대한 침실, 핑크색 벽지, 통유리 창. 아, 여기구나. 꿈이 아니었어요. 어제 일이 전부 현실이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전 9시. 9시까지 잔 게 얼마 만인지 몰랐어요. 지난 3년간은 새벽 5시에 일어났었으니까요.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창문으로 가봤어요. 서울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와, 30층 높이였어요. 구름이 가까웠습니다. 이게 정말 제 집인가요? 믿기지 않았어요. 욕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퉁퉁 부은 얼굴, 헝클어진 머리. 어제 화장도 안 지우고 잤어요. 엉망이네. 세수를 했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는데 문자가 왔어요. 황인호였습니다. 따님,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편하실 때 거실로 나오십시오. 식사? 저는 거실로 나갔어요.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미역국, 구운 생선, 나물, 밥. 이걸 누가? 제가 준비했습니다. 황인호가 주방에서 나왔어요. 실장님이요? 회장님 생전에 따님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제 업무였습니다. 이제 그 업무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돼 영광입니다.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드십시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미역국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따뜻했어요. 맛있었습니다. 맛있어요. 다행입니다. 밥을 먹는 동안 황인호는 조용히 서 있었어요. 저 실장님도 앉으세요. 같이 드세요.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네. 어색했어요. 누군가 제 식사를 준비해주고 옆에서 기다려주다니.
식사를 마쳤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따님, 이제 할 일이 많습니다. 황인호가 서류 가방을 꺼냈어요. 먼저 백호그룹 이사회의 따님을 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고 재산관리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재산관리 교육이요? 150억과 3천억 원어치의 주식을 관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 머리가 아팠어요. 저 아직 20살이에요. 대학도 못 갔고 이런 거 할 수 있을까요? 황인호가 미소 지었어요. 회장님께서도 같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가 USB를 꺼냈어요. 회장님께서 따님을 위해 녹화하신 영상입니다. 경영, 재무, 법률, 인사관리, 총 50시간 분량의 교육 영상입니다. 아빠가요? 네. 회장님은 따님이 언젠가 이 자리에 올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가르쳐 드리려고 준비하셨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그 영상 볼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황인호가 거실 TV를 켰어요. USB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그리고 아빠가 나타났습니다. 서윤아, 아빠 목소리였어요.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넌 이미 모든 걸 알게 됐겠지. 아빠가 누구였는지, 아빠가 뭘 남겼는지. 화면 속 아빠는 40대 초반이었어요. 제가 10살쯤 됐을 때 찍은 것 같았습니다. 건강해 보였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서윤아. 아빠가 진실을 숨긴 것.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아빠는 내가 돈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용당하는 걸 원치 않았어. 내가 진짜 친구를 사귀길 바랐고 스스로 강해지길 바랐어. 아빠가 화면 속에서 미소 지었어요. 지금쯤 넌 많이 힘들었을 거야. 아빠 없이 자라는 게 쉽지 않았을 테니까. 엄마도 힘들었을 거고. 응. 저는 화면을 보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서윤아, 이제는 괜찮아. 넌 아빠가 남긴 것들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 하고 싶은 공부하고, 하고 싶은 일하고. 아빠, 이 영상은 총 50개야. 하나씩 보면서 천천히 배워. 급할 거 없어. 황인호가 옆에서 도와줄 거야. 아빠가 고개를 숙였어요. 서윤아, 사랑한다.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힘들 때 이 영상을 봐. 아빠가 옆에 있을게. 영상이 끝났어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 황인호가 조용히 티슈를 건넸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고개를 들었어요. 실장님, 네, 따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아빠가 남긴 걸 잘 지킬 수 있을까요? 황인호가 무릎을 꿇고 제 눈을 봤어요. 따님은 회장님의 딸이십니다. 회장님께서 선택하신 후계자입니다. 못할 리 없습니다. 하지만 전 아무것도 몰라요. 경영도 경제도 배우시면 됩니다. 회장님께서도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셨습니다. 25에 사업을 시작하셔서 백호그룹을 일으키셨습니다. 정말요? 네. 회장님은 독학으로 모든 걸 배우셨습니다. 따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해볼게요. 아빠를 위해서라도. 훌륭하십니다. 황인호가 일어났어요.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준석 씨 건입니다. 제 표정이 굳어졌어요. 고소하시겠습니까? 잠시 생각했어요. 고소, 법적 처벌, 이준석이 감옥에 가는 것. 네, 하겠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지켜봐 주셨으니까
이젠 제가 아빠를 지킬 차례예요. 그 사람이 한 짓을 그냥 둘 순 없어요. 황인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최고의 변호인단을 구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따님, 황인호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이것은 회장님께서 따님의 엄마 윤혜진 여사를 위해 남기신 것입니다. 엄마요? 네. 회장님은 혜진 여사도 사랑하셨습니다. 이혼하신 게 아니니까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이혼이요? 엄마랑 아빠는 결혼한 상태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혜진 여사가 재혼할 가능성을 예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남기셨습니다. 봉투를 받았어요. 윤혜진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열어봐도 돼요? 따님께서 전달하실 거니까 읽어보셔도 됩니다. 봉투를 뜯었어요. 편지가 나왔습니다. 혜진 씨,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당신은 재혼했겠죠. 괜찮아요. 당신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서윤이를 지켜주세요. 서윤이는 우리 딸이에요. 당신의 딸이에요. 재혼 상대가 누구든 서윤이만큼은 지켜주세요. 만약 서윤이가 힘들어한다면 엄마로서 서윤이 편에 서주세요. 사랑했습니다. 도현. 편지를 읽고 나서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는 이걸 못 지켰네요. 따님, 어머님을 용서하실 생각은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은 엄마 생각하기 싫어요. 황인호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고소장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날 오후 변호사 3명이 펜트하우스로 왔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들이었습니다. 강서윤 양 처음 뵙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의의 대표 변호사 김정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씨의 죄목을 정리했습니다. 아동학대, 사기, 협박, 폭행, 강요죄. 증거가 충분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녹음 파일 138개, 영상 22개, 증인 5명. 승소 확률 99%입니다.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최소 7년에서 최대 15년입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미소 지었어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면 최대형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부탁드려요. 여기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고소장을 내밀었어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서명했습니다. 강서윤. 제 이름을 또박또박 썼어요. 좋습니다. 내일 아침 검찰에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들이 나갔어요. 황인호가 말했어요. 따님, 내일부터 일이 시작됩니다. 이준석 씨가 체포될 겁니다. 그리고 재판이 시작될 거고요. 알겠어요.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빠가 지켜봐 주셨으니까요. 이젠 제가 아빠를 지킬 차례예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아빠, 지켜봐 주세요. 제가 잘하는지. 황인호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이준석 조사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됐어요. 변호사가 전화했습니다. 강서윤 양 경찰에서 이준석 씨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조사 과정을 지켜보시겠습니까? 네. 보고 싶어요. 오후 1시. 저는 황인호와 함께 백호경찰서로 갔어요. 경찰서장이 직접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강서윤 양,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별도의 관찰실로 안내받았어요.
일방 유리창 너머로 조사실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지켜보시면 됩니다. 저쪽에선 이쪽이 안 보입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후 2시 문이 열렸어요. 이준석이 들어왔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아니, 일주일 만인가. 왜 나를 부른 거야? 바쁜 사람 시간 뺏지 말고. 이준석이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형사가 앉으라고 했습니다. 이준석 씨, 앉으십시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뭔데? 강서윤 양과의 관계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이준석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서윤이? 그 애가 뭐? 강서윤 양이 귀하를 고소했습니다. 아동학대, 폭행, 강요, 사기 혐의입니다. 뭐? 이준석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 계집애가 감히 내가 먹여주고 재워준 은혜를 모르고. 앉으십시오. 형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희는 5년치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녹음 파일 138개, 영상 22개, 증인 5명. 협조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준석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녹음? 영상? 그게 무슨... 형사가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이준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야, 서윤아. 내 와이셔츠 다림질 안 했어? 내가 할 일도 제대로 못해? 깜빡했어요. 죄송해요. 깜빡했다고? 이 쓸모없는 것이 당장 다려. 철컥. 물건 던지는 소리. 서윤의 작은 목소리. 네. 녹음이 멈췄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 목소리. 17살 때 제 목소리였어요. 이준석이 말했습니다. 이건 집안 교육이야. 범죄가 아니라고. 교육이라고요? 형사가 비웃었어요. 미성년자에게 가사노동을 강요하고 학원비를 주지 않고 생활비를 강제로 징수한 게 교육입니까? 그건... 그리고 이것도 보십시오. 형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귀하는 2018년 사기죄로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0년 출소 후 신분을 세탁했죠. 그리고 강도연 회장의 부인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윤혜진 여사를 만나기 전 귀하는 강도연 회장의 사망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그리고 혜진 여사가 일하는 식당을 일부러 찾아갔죠. 이준석이 땀을 흘렸어요. 그건 우연이야.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귀하의 휴대폰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강도연 회장에 대한 검색 기록, 재산 추정 기록, 전부 다요. 이준석이 주저앉았어요. 이건 말도 안 돼. 형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준석 씨 체포하겠습니다. 아동학대, 폭행, 강요, 사기 혐의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잠깐만. 이준석이 소리쳤어요. 서윤이 어디 있어? 그 애 좀 만나게 해줘. 내가 사과할게. 제발. 형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만날 의무가 없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짤랑. 차가운 소리였습니다. 이준석이 끌려나갔어요. 서윤아, 제발, 나 좀 봐줘.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유리창을 보고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고마워요, 아빠. 저를 지켜줘서. 황인호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따님. 경찰서를 나왔어요. 차에 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엄마였습니다. 처음 보는 번호는 아니었어요. 원래 엄마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어요. 3번째 울렸습니다. 황인호가 물었어요. 따님, 받으시겠습니까?
받을게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윤아? 엄마의 목소리였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이게 무슨 짓이야? 준석 씨가 경찰에 잡혀갔어. 알아요. 알아? 내가 고소했다며.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짓을 알고 계세요? 그게 무슨, 준석 씨가 뭘 잘못했다고 3년간 저를 때리고 욕하고 집에서 쫓아낸 사람이에요. 엄마는 옆에서 다 보고도 모른 척 했잖아요. 서윤아. 그리고 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아빠 유산을 노리고 엄마한테 접근한 거예요. 엄마가 흐느꼈어요. 아니야. 준석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증거가 있어요. 법정에서 다 나올 거예요. 서윤아, 제발. 고소 취하해줘. 엄마가 빌게. 응? 안 돼요.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엄마가 선택한 사람 때문에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거예요. 서윤아, 엄마는 그냥 행복하고 싶었어. 저도 행복하고 싶었어요. 근데 엄마는 제 행복은 생각 안 했잖아요. 엄마가 울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늦었어요. 전화를 끊으려는데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서윤아, 엄마 좀 만나자. 응? 한 번만. 제발.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황인호가 물었습니다. 따님, 괜찮으십니까? 모르겠어요. 엄마를 미워해야 할지, 불쌍히 여겨야 할지, 시간이 필요하십니다. 네. 차가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30층.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이 보였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갈 곳 없던 제가 지금은 이 높은 곳에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빠 번호로 문자를 썼어요. 아빠, 오늘 그 사람 잡혔어요. 아빠가 준비해 주신 증거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전송했습니다. 물론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아빠는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신문에 났습니다. 정가자 이준석, 재벌 과부 노리고 접근,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사 밑에 댓글이 달렸어요. 인간 쓰레기네. 딸이 불쌍하다. 무기징역 때려야 함. 저는 기사를 읽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복수? 시작됐습니다.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황인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서윤이 엄마예요. 딸 좀 만나게 해주세요. 엄마였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갔어요. 문틈으로 엄마가 보였습니다. 초췌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서윤아. 엄마가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어요. 서윤아, 제발. 준석 씨 좀 살려줘. 고소 취하해줘. 안 돼요. 서윤아,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너 잘 못 지켜줬어. 그건 인정해. 근데 제발. 엄마가 바닥에 이마를 찧었어요. 쿵. 제발. 준석 씨만큼은. 저는 엄마를 내려다봤어요. 3년 전 저를 지켜주지 않았던 엄마. 저를 쫓아낸 엄마.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을 위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서윤아. 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엄마를 이용한 거예요. 아빠 유산을 노린 거라고요. 아니야. 준석 씨는 날 사랑해. 증거가 있어요. 법정에서 다 나올 거예요. 엄마도 법정에 오세요. 그럼 알게 될 거예요. 엄마가 고개를 들었어요. 너 변했구나.
이렇게 차갑게 변한 게 아니에요. 이제 제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서윤아, 제발. 돌아가세요, 엄마.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황인호가 문을 닫았어요. 엄마의 울음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서윤아, 서윤아. 저는 거실로 걸어갔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엄마. 하지만 저도 살아야 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내일은 재판 준비 회의가 있었습니다. 변호사들과 전략을 짜야 했어요. 아빠, 제가 잘하고 있는 거죠?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알고 있었어요.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경찰이 새아빠를 연행해 가던 날 엄마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황인호가 옆에 있었습니다. 재판장에 판사가 들어왔어요. 일어나십시오. 모두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석에 이준석이 앉아 있었어요. 수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초췌해 보였어요. 살이 빠졌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이준석이 입을 벌렸습니다. 서윤아.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 이준석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총 4년간 피해자 강서윤 양을 학대하고 착취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어요.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이준석의 목소리. 야, 서윤아. 설거지도 제대로 못해? 쓸모없는 것.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내 아빠가 없으니까 이 꼴이지. 내 아빠도 쓸모없었어. 딱 그만큼만 남기고 죽었잖아. 법정이 숨을 죽였어요. 제 주먹이 떨렸습니다. 검사가 계속했습니다. 피고인은 또한 전과 이범입니다. 2015년 투자 사기로 2년, 2018년 횡령으로 3년을 복역했습니다. 출소 후 신분을 세탁하고 피해자의 어머니 윤혜진 여사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들었어요. 이것은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메모입니다. 강도연 회장 사망 마이너스 유산 얼마, 마이너스 과부 공약 마이너스 재산 확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이준석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오해야. 난 혜진 씨를 정말 사랑했어. 판사가 망치를 쳤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검사가 반박했어요. 피고인은 4년간 미성년자를 학대했습니다. 폭행 2회, 강제 노동 1095일, 금전 착취 총 3,600만 원. 이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 전과가 있으며 출소 후에도 같은 범죄를 반복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이준석의 변호인이 항변했습니다. 15년은 과합니다. 피고인에게도 사정이. 판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충분합니다. 다음 증인 신청하십시오. 증인으로 엄마가 나왔어요. 윤혜진. 제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증인석에 앉았어요.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엄마가 울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피고인이 따님 강서윤 양을 학대하는 걸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네. 엄마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몇 번이나 목격했습니까? 수없이요. 매일같이. 그런데 왜 말리지 않으셨습니까? 엄마가 고개를 숙였어요.
무서웠어요. 준석 씨가 저도 때릴까봐. 증인은 친딸보다 재혼 상대가 더 중요했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엄마가 울먹였어요. 전 혼자 못 살 것 같았어요.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외로웠고 검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딸을 희생시켰군요. 죄송합니다. 엄마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를 보는 게 고통스러웠어요. 재판은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증거가 제시됐어요. 증인이 나왔습니다. 전부 이준석에게 불리한 증언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저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피해자 강서윤 양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는 일어났어요.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17살부터 20살까지 3년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집안일을 했어요. 학교도 늦게 갔고 학원도 못 갔어요. 알바로 번 돈도 전부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팠던 건 엄마였어요. 엄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는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옆에서 보고만 있었어요. 그게 제일 아팠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준석 씨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저처럼 아픈 아이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자리에 앉았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하십시오. 이준석이 일어났어요. 판사님, 저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가 저를 봤어요. 서윤아, 미안하다. 삼촌이, 아니,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준석이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용서해줘. 판사가 망치를 쳤습니다. 피고인, 일어나십시오. 이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어요. 판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피고인 이준석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아동복지법 위반, 폭행, 강요, 사기, 횡령 등 총 8개 죄목에 대해 유죄로 인정합니다. 이준석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특히 피고인은 정과 이범으로 출소 후에도 같은 범죄를 반복했으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가중에 따라 판사가 잠시 멈췄어요. 피고인 이준석에게 징역 70년을 선고합니다. 뭐? 이준석이 소리쳤어요. 70년? 이게 말이 돼요. 제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70년? 진짜? 아동학대로 70년이나? 죄목이 8개래. 경합범 가중이라는데. 판사가 망치를 쳤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피고인의 죄목은 아동학대, 폭행, 강요, 사기 이건, 횡령, 위계 공문서 작성, 공갈 등 총 8개이며 각 죄목의 형량을 합산하고 가중한 결과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정과가 있으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합니다. 퇴정합니다. 탕! 망치 소리와 함께 판사가 나갔어요. 이준석이 주저앉았습니다. 70년이면 난 120살이야. 살아서 못 나와. 교도관이 그를 끌고 나갔어요. 서윤아, 제발 항소 좀 막아줘.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끝났습니다. 정말로 끝났어요. 황인호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엄마를 마주쳤어요.
엄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서윤아. 엄마. 서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또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저는 엄마 팔을 잡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엄마. 사람들 봐요. 서윤아. 용서해줘. 응? 저는 엄마를 봤어요. 주름이 늘었습니다. 머리도 많이 새었어요. 엄마, 전 엄마를 미워하지는 않아요. 정말? 네. 엄마도 힘드셨던 거 알아요. 혼자 살기 무서웠던 거. 엄마가 울었어요. 고마워. 고마워, 서윤아. 하지만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용서는 아직 못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기다릴게. 엄마가 기다릴게.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누구한테 의지하지 말고 혼자서. 그래. 그렇게 할게. 저는 엄마를 안아줬어요. 짧게. 그리고 놓았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엄마. 서윤아. 저는 돌아섰어요. 황인호와 함께 법원을 나왔습니다. 차에 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엄마와의 관계. 끝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백호그룹 본사, 30층 이사회실. 저는 긴장한 채로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따님, 준비되셨습니까? 황인호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들어가시죠. 문이 열렸습니다. 거대한 테이블, 양쪽에 20명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전부 5060대 남자들이었습니다. 저를 보고 일어났어요. 강서윤 양, 어서 오십시오. 제일 앞자리에 노신사가 말했습니다. 부회장이라고 했어요. 아빠의 오른팔이었던 분. 앉으십시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부회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이사회는 고 강도연 회장님의 외동딸 강서윤 양을 정식 상속인으로 인정하고 이사회에 등록하기 위해 소집됐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강서윤 양 회장님께서 남기신 유언에 따라 백호그룹 지분 30%와 모든 재산을 상속받으셨습니다. 네. 앞으로 이사회 일원으로서 경영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물론 아직 어리시니 배우는 기간이 필요하겠지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부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을 닮으셨습니다. 눈빛이 똑같으시네요. 임원들이 웃었어요.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서윤 양을 백호그룹의 정식 상속인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전원이 손을 들었어요.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강서윤 양.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임원들이 하나씩 와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강서윤 양.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회의실을 나왔어요. 황인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해요, 실장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걷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이 회장님 딸이래. 진짜? 젊네. 5년 동안 숨어 있었다던데.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강서윤 양, 강서윤 양.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5년간 어디 계셨습니까? 아버지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황인호가 막아섰습니다. 질문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비켜주십시오. 차에 탔어요.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기자들이 보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 터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아빠 번호로 문자를 썼습니다. 아빠, 오늘 이사회에서 인정받았어요. 이제 정식으로 아빠 딸이 됐어요. 자랑스럽죠? 사랑해요. 전송했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아빠는 어딘가에서 웃고 있을 테니까요. 그날 저녁 뉴스에 나왔습니다. 강도연 백호그룹 회장의 외동딸 5년 만에 돌아오다. 제 사진이 화면에 떴어요. 강서윤 양은 오늘 백호그룹 이사회에서 정식 상속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5년간 신분을 숨기고 살아온 그녀는 앞으로 뉴스를 껐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후 2026년 11월 저는 21살이 됐어요. 강도연 장학재단 개관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강남 역삼동에 위치한 5층 건물. 현판에 강도연 장학재단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금색 글씨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테이프 커팅 행사가 있었어요. 저는 가위를 들었습니다. 양쪽에 황인호와 재단 이사들이 서 있었어요. 하나, 둘, 셋. 테이프가 끊어졌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강서윤 이사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강도연 장학재단은 한부모 가정과 학대 피해 청소년을 돕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1년 전만 해도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가 무서웠는데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저도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혼자라고 느꼈고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청중이 숨을 죽였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들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싶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1층은 상담센터였습니다. 2층은 교육실, 3층은 기숙사, 4층은 도서관, 5층은 사무실. 따님, 첫 장학생들이 도착했습니다. 황인호가 말했어요.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10명의 청소년들이 서 있었어요. 전부 15세에서 19세였습니다. 학대 피해자들이었어요. 한부모 가정 아이들이었습니다. 저처럼.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윤입니다. 제가 인사했어요. 아이들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한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기, 이사장님도 힘든 일 겪으셨다는 게 진짜예요? 네, 진짜예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힘들었어요. 갈 곳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미래도 안 보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를 지켜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여러분도 혼자가 아니에요. 이 재단이 여러분을 도울 거예요. 학비, 생활비, 심리 상담 전부요. 한 남학생이 울먹였어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우리 같이 힘내요. 제 손을 내밀었어요. 아이들이 하나씩 악수했습니다. 따뜻했어요. 이 순간이 오후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황인호가 말했어요. 따님, 이것은 회장님께서 남기신 편지입니다. 대학 입학할 때 열어보라고 하셨습니다. 대학요? 네. 따님께서 이번에 백호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하셨으니 이제 열어보실 때가 됐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았어요. 대학 입학할 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뜯었어요. 편지가 나왔습니다.
서윤아, 축하해. 대학에 갔구나. 내가 원하던 길을 가고 있다니 아빠는 기뻐. 대학에서 많은 걸 배워. 경영도 배우고 사람도 만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 거야. 공부가 힘들면 쉬어도 돼. 친구가 없으면 혼자 있어도 돼. 내 속도로, 내 방식으로 살아. 아빠는 항상 내 편이니까. 사랑한다, 서윤아. 대학 생활 즐겁게 해. 아빠가 P.S. 첫 과제가 어렵거든 황인호한테 물어봐. 엄청 잘해. 마지막 줄에서 웃음이 났어요. 실장님, 아빠가 실장님이 과제 잘한대요. 황인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셨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아빠, 고마워요. 주말, 저는 아빠 무덤을 찾아갔어요. 1년 만이었습니다. 꽃을 샀어요. 이번엔 3만 원짜리 장미 꽃다발이었습니다. 무덤 앞에 놓았어요. 아빠, 서윤이에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아빠, 장학재단 만들었어요. 아빠 이름으로 많은 아이들을 도울 거예요. 손으로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어요. 그리고 대학도 붙었어요. 백호대학교 경영학과. 아빠 회사 배우려고요. 눈물이 났어요. 아빠가 남겨주신 거 잘 지킬게요. 아빠가 자랑스러워할 사람이 될게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일어나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윤아. 돌아봤습니다. 엄마였어요. 1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올 줄 알았어. 도연 씨 기일이잖아. 엄마도 꽃을 들고 있었어요. 국화 꽃다발이었습니다. 엄마도 왔어요? 응. 도연 씨한테 사과하러. 엄마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도연 씨, 미안해요. 서윤이 잘 못 지켜줬어요. 당신 부탁을 못 지켰어요. 엄마가 울었습니다. 저는 엄마 옆에 앉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 엄마가 너한테 한 짓이. 엄마도 힘드셨잖아요. 저 이제 알아요. 엄마가 저를 봤어요. 서윤아. 엄마, 저 아직 용서는 못해요. 그건 시간이 필요해요. 응.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요. 엄마도 피해자였으니까요. 엄마가 울먹였어요.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우리는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무덤 앞에서 해가 완전히 졌어요. 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응. 작은 꽃집 차렸어. 홍대 근처에. 꽃집이요? 응. 도연 씨가 꽃 좋아했잖아. 그래서 꽃집을 해야겠다 싶었어. 잘하셨어요. 가끔 들러줘. 예쁜 꽃 싸게 줄게. 네. 갈게요. 엄마가 일어났어요. 저도 일어났습니다. 서윤아, 장학재단 기사 봤어. 자랑스러워. 고마워요, 엄마. 너 혼자 다 한 거잖아. 대단해. 엄마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엄마도 잘 살아요.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 되세요. 그래. 노력할게. 엄마가 돌아섰어요. 몇 걸음 가다가 뒤돌아봤습니다. 서윤아, 사랑해. 저도요, 엄마. 엄마가 떠났어요. 저는 다시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아빠 번호로 마지막 문자를 썼습니다. 아빠, 잘 지내고 있어요. 아빠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항상 아빠 딸로 살게요. 전송했습니다.
물론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아빠는 어딘가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펜트하우스 30층.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저 아래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힘들게 살고 있을 거예요. 저처럼. 1년 전에 저처럼. 괜찮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누군가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책상 위에 아빠가 남긴 편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성인식 때, 결혼할 때,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직 열지 않은 편지들이었어요. 그때그때 열어볼 생각이었습니다. 아빠와 함께 살아가는 기분이 들 거예요. 거울을 봤습니다. 1년 전과는 다른 제가 있었어요. 자신감 있는 눈빛, 당당한 자세. 강서윤, 잘하고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대학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어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거예요. 새로운 공부를 시작할 거예요. 새로운 삶. 아빠가 준 두 번째 인생. 아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잠에 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1년 전 무덤 앞에서 떨었던 제가 이제는 따뜻한 침대에서 안전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아빠 덕분에.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늦게라도 지켜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고 새로운 시작에도 늦은 때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